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어쩌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못된 상사에 대한 건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또 경영학 박사학위도 가지신 분이 쓴 못된 상사 대처법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 명확해요. 도대체 왜 이런 상사들이 생겨나는 건지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고 또 이런 상사가 여러분 개인하고 또 회사 조직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진짜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처 전략들, 이걸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시간 아끼시면서도 흥미로운 통찰이랑 필요한 정보는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나오는 편집장 미란다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이 글에서도 바로 그 미란다를 예로 들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24시간 울려대는 휴대폰에 끝도 없는 야근 지시, 심지어 뭐 상사 애들 숙제까지 봐주고. 어휴, 진짜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극한 상황이죠. 자, 이런 악마 같은 상사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쩌면 성장까지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영화 속 미란다 같은 그런 혹독한 상사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형의 상사들이 자꾸 보이는 걸까? 그래서는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특수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같은 게 확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뭐랄까, 같이 잘 살자거나 모두에게 좋은 거, 퍼블릭 굿,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또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게 막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내 목표 달성, 이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입장이나 권리 같은 건 좀 쉽게 무시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개인의 성장 과정하고 맞물리면서 좀 특정 유형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특히 글에서는 경쟁의 덫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입시 위주 교육에 계속 내몰리고 과정보다는 그냥 결과,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목표만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 같은 거죠. 그러네요. 꼭 성과를 내야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잘했을 때 칭찬보다는 못했을 때 막 비난하고 어떨 땐 좀 모욕적인 말까지 듣고 이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상사가 됐을 때 그게 어떤 행동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나요? 그래서는 글에 따르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어. 약간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엄청 엄격하고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자기가 세운 그 높고 엄격한 기준 있잖아요. 그 규칙들을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대로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막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군요. 성과는 잘 낼지 몰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키가 마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숨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보통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상사, 나 힘들게 하면 못된 상사라거나 나한테 이득되면 좋은 사람, 손해 끼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못된 상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특징들인가요? 이거 알아두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사와의 관계가 이게 진짜 문제적인 수준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다른 사람 감정이나 상황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허, 둘째는 부하 직원을 자기 성공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냥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필요할 땐 막 이용하고 착취하고 성과 나면 공은 자기가 가로채기도 하고요. 너무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상사랑 같이 있으면 계속 기분이 나쁘고 뭐 모욕감, 불안감, 불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듣기만 해도 진짜 기운 빠지네요. 그래서는 이런 특징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못된 상사 유형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알면 상대방 행동 패턴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폭군형이에요. 이름 그대로죠. 자기 권력을 막 남용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부하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고압적인 태도, 잦은 비난, 질책, 이게 주된 무기죠. 네. 두 번째는 교주형 상사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생각이나 업무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이걸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따르도록 강요하죠. 뭐랄까,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추종자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폭군형은 공포로 지배한다면 교주형은 약간 쇠뇌시키려는 느낌이군요.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억압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하 직원의 자율성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업무의 모든 과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요. 계속 지시하고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복종, 충성 이런 걸 요구하죠. 꼭 감시자처럼 행동해서 부하 직원을 진짜 숨막히게 만들어요. 와, 마지막으로 자아도취형,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형 상사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하죠. 부하 직원은 그냥 자기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아니면 들러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가지가지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군요. 이런 상사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정신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 분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기업의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짓는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못된 상사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특히 요즘 경영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뿌리 내리는 걸 가로막는 핵심적인 적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표현을 해요. ESG요? 네, ESG라는 게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 인바이런먼트, 사회적 책임, 소셜,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갖춰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연결 같기도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지옥 같은데 직원들이 어떻게 회사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함께 발전하려고 하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사실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 관계의 핵심인 상사와의 관계가 막 엉망이라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업무 몰입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실제로 많은 통계에서도 보면 직장인 퇴사 사유 1위가 힘든 인간관계, 특히 상사와의 갈등이다. 이렇게 꼽히는 현실이 이걸 딱 뒷받침해주고요. 근데 그래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좀 내는 못된 상사가 조직 안에서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좀 암울한 현실인데요. 그럼 이런 상사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처 전략들, 이걸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감정 조절에 관한 거였죠. 네,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절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거나 모멸감 같은 걸 참지 못하고 막 맞서 싸우거나 감정을 터뜨리는 건 결국 자기 자신한테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에요. 글쓴이는 못된 상사는 쉽게 변하지 않고 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조직 안에서 부하 직원이 정면으로 딱 맞서서 이길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1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과속 예방 표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감정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딱 1분만 참으면 그 위기를 넘기고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1분을 참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텐데요.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뭐랄까 응급 대처법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눈앞에 있는 상사를 그냥 소리 없는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막 과장된 표정이나 우스꽝스러운 몸짓 같은 걸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분노나 모멸감 대신에 약간 어이없는 웃음이 나와서 감정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속으로만 웃어야겠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둘째는 화장실이 급해서요 라든지 뭐 다른 급한 핑계를 대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을 딱 끊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셋째는 약간 명상 기법 같기도 한데요. 입을 살짝 벌리고 어깨나 목 같은 상체에 힘을 쭉 빼서요. 상사가 막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 쌓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흘러나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흥미로운 방법들이네요. 당장 써먹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전략은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처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조언인데요. 그래서는 이 딜레마를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못된 상사한테 무조건 맞춰주다 보면 내 영혼이 막 망가지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게 되고 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할 말 다 하고 맞서면 조직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직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다만 홧김에 사표 던지는 충동적인 퇴사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직을 만약 결심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방장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상사랑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막 적대적인 관계로 비춰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약점 잡혀서도 안 되겠죠. 그 묘한 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둘째는 혹시 모를 불합리한 평가나 부당한 지시에 대비해서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걸 증거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행동하는 거고, 네 번째는 혼자 힘으로 너무 버겁다면 뜻맞는 동료들하고 같이 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걸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거였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건 상사니까 존경해서라기보다는 불필요한 트집을 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행동인 거죠. 아하.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당함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좀 연대해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신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에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번아웃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게 장기적인 생존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건 감정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생존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관리와 전략적 생존,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가장 좀 인상 깊었고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힘든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조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대처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진짜 최악의 상사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그 경험 자체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으라,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유형의 상사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성과 지혜를 길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은 없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인 거죠. 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100% 상사한테만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혹시 나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도 좀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지원하기도 해요. 물론 못된 상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관계라는 게 원래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나 미움의 에너지를 막 쏟기보다는 그 경험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와, 정리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첫째, 감정이 막 폭발하려는 순간을 응급처치까지 동원해서 넘기고 냉정함을 유지한다. 둘째, 거리 유지, 기록 남기기, 예의 지키기, 필요하면 집단 대응, 건강관리 같은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서 조직에서 일단 생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통스러운 경황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우고 내성을 기른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못된 상사 대처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런 상사가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유형, 그리고 그들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전략, 그러니까 감정 조절, 전략적 생존, 그리고 반면교사로 통한 배움과 성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힘든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기업, 나는 절대 저 상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수없이 다짐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빛나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못된 상사라는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작은 위안이나마 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통찰을 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